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인아입니다. 신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오래간만에 9거래일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 소폭이지만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유가 뭘까 분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일제 좋지 못했다라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겠고요.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는 좋았지만 유럽 쪽 지표가 좋지 않은 것도 뉴욕 증시가 빠진 그리고 유럽 증시도 같이 부진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업의 실적과 경제 지표가 일정한 방향을 못 보였던 터라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바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이틀 동안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숨죽인 뉴욕 시장. 이런 분위기로 뉴욕장이 조용했다면 우리 역시 오늘 관망세가 한 번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하루 앞두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경계감 등이 나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와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나흘 만에 멈췄고 나스닥 지수도 9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 전월 대비 0.3% 올라 4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5% 상승해 4개월 내 최고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업 실적이 엇갈리게 나온 게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분기 순수익이 주당 3.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오르며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세계 최대 헬스케어 제품 생산업체인 존슨앤존슨도 2분기 순이익이 주당 1.3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의 판매량 감소로 인해 지난 분기 순수익이 전년과 비교해 4% 줄어들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연준의 대표 매파 인사인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총재가 지금 당장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조정받았습니다. 독일의 이번 달 경기 선행 지표가 예상 밖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 시장 분위기를 짓눌렀는데요. 독일과 영국이 나란히 0.4%대 하락세를 띄었고 프랑스가 그 40 지수도 0.7%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전에 우리 시장도 거래 대금이 3조가 안 됐고 거래량도 3억 주를 간신히 넘겼는데 오늘까지 좀 조용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죠. 네, 개장 전 시초가 공략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종목부터 AS 들어보겠습니다. BH였는데 기관 매수가 잡힌 것 같지만 어제 좀 좋다만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BH뿐만 아니라 지금 FTC 업종들 최근에 바닥에서 털어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예상한 목표가 11,500원, 12,0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실적 호전, 특히 이제 올해 실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정별로에서 17,000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태블릿 PC 향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원 정도까지 홀딩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바이오 섹터에서 찾으셨다면서요? 네, 오늘 시젠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젠은 2000년도에 설립된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원인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 개발과 제조 공급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핵심 사업인 분자 진단에서 시젠이 보유한 이 DPO 기술, 이 병원체나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그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레드 기술이라고 해서 한 번의 검사로 이 수십 종의 병원체 검사가 가능한 그런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말합니다. 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우수한 진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분자 진단 시장에서 전 세계 분자 진단 주요 기업으로 랭크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부진 선반영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기대했던 글로벌 B2B 관련된 사업이 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시간 최대 24개 병원체의 다중 분석이 가능한 최근 개발된 그 TOC 기술이라고 해서 동시 다중 검사 능력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효소 연쇄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동시 다중 유전자 검사와 실시간 그 중합 요소 연쇄 반응 검사 기법을 다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진단 기법을 얘기하는데 이 관련된 기술의 B2B 사업이 3분기로 지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7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미국 의학 진단학회에서 동반 진단 분야 신기술인 아까 말씀드렸던 TOC 기술이 공개되면서 이 4분기부터는 다국적 제약업체와 신약 개발 관련 제휴 파트너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전개되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B2B 사업의 잠재 가치가 올해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익이 반영되면서 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 3분기 이 다수의 글로벌 B2B 사업 기대감인데 올해 3분기에는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런 TOC 기술에 대한 그 인체 테스트와 프로 테스트, 여러 가지 그 OEM, 신약 개발 동반 분자진단 제휴 등 이런 국제 기구와의 그 공동 개발로 인해서 글로벌 B2B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이런 그 차세대 동시 다중 검사 능력인 TOC 기술이 발표되면서 이 다수의 글로벌 B2B 사업이 올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B2B는 1년 정도 소요되는 게 통상적인데 올 3분기부터 이 관련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뭐 이 테스트 분야라든가 이 OEM 계약 이런 다국적 제약사와 중국의 대형 제약업체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그 CGN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 정도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분자 진단 원초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90% 증가한 230억을 전망하고 있고 순이익도 110% 증가한 197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1,001원이고 현주가가 PER 50배인데 이 CGN에 대한 그 성장성 프리미엄과 이런 원초적 그 기술 보유 때문에 PER을 뭐 100배 이상 적용받았던 그런 시장 형성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면서 최근 단기 바닥권을 단기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기관 매수도 시작됐는데 시즌 가격 설명만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고요. 58,500원과 59,000원 사이, 순주가는 52,500원 하는 시에 손들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시즌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헌절이죠. 7월 17일 수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18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막판 외국인이 또 현물 쪽에서 동시호가에 들어와서 매수 전환했는데도 결과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좀 없었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 뉴욕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춘 날입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바로 오늘 밤 내일 밤 예정돼 있는데 양시장 어떻게 출발했는데요.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과 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좀 디커플링이라 오늘 같은 날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관망세가 아무래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의 경우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죠. 약 4.5포인트 상승한 1870포인트에서 바닥권에서 지수의 경우는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승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130만 원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20만 원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금일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은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 한 1.2%대 상승하면서 28,000원, 29,000원대를 향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부터 D램 구매 요청이 있었죠. 이에 따른
그런 호재성 자료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전력이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현대중공업이 현재 그 뒤늦게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레저세의 여파로 급락이 나타난 강원랜드가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역시 통신 관련주인 LG유플러스가 1.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순조로울 것이라는 반응이 현재 긍정적으로 그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그 반등 모멘텀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 종목으로는 최근 들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시장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61선의 그러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개별 종목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한샘이 최근에 뭐 2분기 실적 호전과 함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61선 기준으로 장 초반 대응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잠시 후에요. 어제 어닝 쇼크를 또 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한 건설주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 GS건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니케이의 출발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0.7% 정도 오늘 밀리면서 출발하네요. 어제 강보합권 정도였었는데 이제 니케이 기준 14,491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한번 가볼까요? 전에 수급이 참 좋아졌었던 코스닥 이제 거의 121선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1.5포인트 상승해서 539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540포인트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갈 것인지 여부는 내일,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서 좀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조정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1.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3%, SK브로드밴드, 태용 모두 강세를 띠고 있고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지금쇼핑은 소폭 약세지만 뭐 이거 하락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서울반도체가 이제 어저께 그 백열전구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 그러니까 늦어도 이제 올해부터 올 하반기서부터 이제 판매를 생산을 중지하고 남은 물량을 소진한다고 해도 1년에서 1년 반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LED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기대가 되는 데가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반도체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한 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 보신다면 외국인이 2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 반복을 하고 있지만 거의 매수 우위, 그러니까 매도보다도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데서 많고 금액적으로도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100억 이상만 매수를 잡아준다라면은 코스닥 시장 아까 말씀드린 거 540포인트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코스닥 지표 자체도 540포인트 돌파된다라면은 한 550포인트나 예전에 한 6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변곡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코스닥 출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540선 부근에 와 있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일본도 같이 좀 오르면서 지금 또 출발하는 것도 같네요.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20원대가 일단 약간씩 밀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는데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역시 발언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이 하락한 1115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중심으로 1114원대와 1116원대 사이를 오가고 있고요.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115원 7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국제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서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앞두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러엔이 99엔대 초반까지 하락했고요.
유로 달러는 1.31달러 중반대까지 상승하는 가운데 호주 달러 역시 미 달러와 대비 0.92달러 중반대까지 상승하면서 원화의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화가 이처럼 약세를 보였지만 뉴욕 증시나 국제 유가 등 위험 자산 시장 역시 동시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버냉키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양적 완화 축소 필요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외환 시장과 위험 자산 시장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이처럼 각기 다른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의 두 종류의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양 시장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 상승한 것에 주목하면서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외환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6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상승에 그친 점에 주목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들의 영향으로 오늘 달러원이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달러와의 방향성을 아직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결제 수요와 함께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좁은 박스권 거래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될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경기 순응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지난밤 발표된 미 경제 지표의 호조를 배경으로 왜 미국 경제가 양적 완화의 축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에는 달러화가 급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1110원대 중후반대의 거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 따라 또 달러화가 급반등할 가능성까지도 시나리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핫했던 테마인 2차 전지가 오늘 일제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 원인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대응법까지 살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수들의 작전 타임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계 쌍봉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일단 쌍봉 자리에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맞이하게 됐네요. 일단 어제 미국의 경기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열리는 버냉키 의장의 하반기 통화정책 연설에 촉각을 세우면서 다우지수가 혼조세로 좀 마감한 모습인데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이유가 됐든 코스피 지수 60분봉을 보여드리면서 강하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200분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안착을 해야 우리 지수는 1930이든 1950이든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어제 시초가에 잠깐 플러스로 됐다가 돌아섰다가 되밀리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다시 되밀리는 모습, 앞에서 말씀드린 60분봉에서 200분선을 돌파하면서 안착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코스피 60분봉이에요. 이 검정색 진한 라인이 단기 저항선 200분선, 그러니까 201선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201선이 중장기 라인으로 볼 때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인데 이 분봉에서도 200분선이 단기적으로는 강한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200분선 저항은 현재 코스피 60분봉에서 강하게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을 돌파해야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돌파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온다면 오늘 열릴 버냉키 의장의 반론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유동성을 이용한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 하지만 이쪽에서도 좀 안 좋게 나온다면 다우지수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쌍봉의 구간인데 이 다우지수가 쌍봉의 구간에서의 하락도 좀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수도 21선이나 쌍바닥의 흐름까지의 하락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2890포인트 단기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 체크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540에서 550포인트가 다가올수록 코스닥 주식을 좀 비중을 축소하자,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1%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코스피지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인데 이 코스닥도 단기 트레이딩은 하시되 60일, 120일 중기 이평선들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매수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78포인트에서 외바닥을 확인하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20% 정도 바닥 대비 상승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셨다가 60일, 120일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버네키 의장의 연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말 한마디에 3% 가까이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서 학습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부터 열리는 버네키 의장의 리소비스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종목은 다음 대아TI, 신흥기계, 그리고 어제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화학주 중에서 SO일, SK 이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은 지속적으로 9만 원 정도 고지에서 좀 뵙자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신흥기계에는 한 6% 정도 수익 보고 매도하자. 목표가 12,400원에서 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 오면 일단 수익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아TI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좀 돌려놓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1,600원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하지만 한 번 정도 오면 아래쪽으로 쭉 한번 하락을 할 때 강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서히 하락적으로 좀 포인트가 기울여진 것 같고요. 일단 하락폭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주인데 일단 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업황과 뉴스가 나올 때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매수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SKC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가 대비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SO일은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LG화학의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LG화학도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다른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EHS 관련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이 하나의 저점을 높이는 작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C, SO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쌍바닥 구간에서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 잡으실 때도 전저점 이탈 정도로 잡고 중기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빌, 위메이드, 컴투스 정도.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데 시장에 충분히 흡수가 될 것 같고요. 어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아졌는데 컴투스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그러니까 오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해서 눌러줄 때 한 번씩 모아가는 전략. 이 정도로 보시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결국 코스피가 하락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 기대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 전환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언제나 장 막판 현물 순매수했는데 오늘 아침 현물 쪽에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띕니다. 약속해 드린 바대로 오늘 크게 조정받는 2차 전지와 역시 어닝 쇼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엔지니어링 어제 실적이 꽤 안 좋았는데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기대했다가 900억 마이너스라고요. 네, 그만큼 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네. 생각보다 그 원가율 손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닝 쇼크가 1분기에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추가 하락하는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펀더멘탈이 개선되기까지는 한 1,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주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심각한 그런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그 삼성엔진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200억 그 이익에서 200억 최소 그 적자에서 500억까지의 그 이익 전환을 네. 예상을 했는데 900억 가까운 손실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일 주가 약세의 그런 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했었는데 금일 골드만삭스 외국계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 삼성엔지니의 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매가 없습니다. 즉, 뭐, 거의 뭐, 포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주량이 그 회복이 돼야 되는데, 특히 그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는 화공 부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발전 부분이라든가 SOC 부분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의 그러한 그 업황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뭐 기술적 반등 저감에서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말 중장기 올해 거의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보유 기간이요. 그러니까 그 삼성 엔지니어의 유보율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네네. 어느 산업이든 간에 과거 큰 그 2, 3년 이상의 그런 대세 호황이 있은 이후에는 그 불황의 그 골이 깊습니다. 그 어느 산업이든 이것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건설주라든가 조선주 섹터 대응이 어려운 건 뭐냐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펀드멘탈을 선반영하고 이익 모멘텀이 반영되기까지 최소 뭐 한 3개월 정도의 시차가 나다 보니까 네. 업황 불황은 나타나는데 재무제표에서는 이익이 좋게 나오거든요. 삼성엔지니어의 그 작년 하반기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은 한 6개월 정도 미리 선행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수주 산업이라는 게 1, 2개월 만에 뭐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내년도까지는 뭐 바닥을 찾는 그런 기나긴 고통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건설 쪽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고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좋고 시장에 안 좋아도 이 테마만큼은 강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예, 오늘 무너진 이유가 이 모멘텀에 대했었던 테슬라가 거의 뭐 급락했다면서요? 네, 전일장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좀 매도 의견이 나왔죠. 지금 주가가 뭐 어저께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0달러고 어저께 폭락을 해서 15% 정도 하락을 해서 한 105달러 정도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내세운 주가는 88달러에서 85달러. 뭐 최악의 경우는 뭐 6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 뭐 상당히 뭐 기대는 된다. 뭐 그리고 뭐 테슬라 기술력도 인정을 하지만 그 수요 자체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냐 봤을 때 아니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경제가 조금 불확실해진다라면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꼭 테슬라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를 약간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급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역시 테슬라 효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가 한 2달 만에 주가가 100% 이상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가 많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효과가 조금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저께 일단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하락을 하는데 제가 계속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폭락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기존의 다른 테마주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 수혜를 입었던 종목군들은 하한가 혹은 10%대 뭐 급락이 나오는 것이 이례적이었는데 보통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좀 있다라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PNT 같은 경우가 3.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일제 머티리얼즈 5.5% 정도 그리고 뭐 P&E 솔루션 모두 5%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역시 좀 한 3%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사신 분들 뭐 나름대로 이제 더 가겠지 하고 본의 아니게 추격 매수가 되신 뭐 분들은 추격 매수하신 분들 보신다면 보통 한 10%에서 많게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정도 하락을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에 뒤늦게 매수를 하셨고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뭐 50% 100% 이상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일단은 손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나는 한번 견뎌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0%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어제 또 태양광주와 함께 반짝반짝 했었던 아까 LED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또 LED주들은 어떤지요? 나머지 뭐 테마 새롭게 보는 거 있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 LED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아주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열전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을 중지를 하고 뭐 기존에 있는 재고품, 그러니까 수입 자체도 이제 중지를 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재고품들을 털어내는데 시간을 감안한다라면 한 1년에서 1년 반 뒤, 지금부터 1년 반 뒤면은 거의 이제 LED 백열전구는 없어지고 LED로 대체될 기대감이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뭐 금호전기, 뭐 삼성전기, 루미네스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 어저께 좀 많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하게 뿜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건 별로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어저께 태양과 관련된 종목군들, 네. OCI라든지 그 하위 종목군들 보시면 오성 LST 같은 경우라든지 뭐 웅진에너지 같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주가 아주 어제처럼 강세를 띠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서울반도체도 조심스럽게 장중에 한번 신고가를 찍었군요. 시총 상위주 코스닥에서 한번 보니까 막판에 어제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들어갔던 셀트리온을 강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제 뭐 중국과의 어떤 독점 계약 소식에 상한가 갔었던 다날도 오늘 추가 상승이군요. 네, 일단 다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5% 정도,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 나온 게 이제 민간 복권, 전자결제를 대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급등세 상한가 정도 마감이 됐고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 이런 도박 같은 거 사행성에 되게 광풍을 부는 나라다 보니까 뭐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인데 만약에 11,000원 혹은 한 1,500원 정도 돌파가 된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한 14,000원대까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만 중국에 대한 그 복권 산업의 전자결제 대행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단순히 9,000원에서 한 15,000원대까지 거의 한 7, 80% 이상 올라갈 수 있느냐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전자결제 대행은 수수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 복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도 뭐 비싸야 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중국이라고 해서 복권 한 장이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가 얼마나 높을지 그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000원이 돌파된다면 12,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아까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 램시마 그 유럽 판매에 대한 그 승인, 그러니까 그 인상 통과한 이후에 강하게 한 3일 정도 올라오고 나서 좀 쉬고 있었죠. 쉬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5만원 돌파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5만원 돌파가 돼야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제품 자체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던 가격대가 5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또다시 5만원대, 5만원 중반에, 초중반에 5만원 정도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에스텍스 그룹주를 한번 살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조선해양이 이미 한 8% 가까운 급등, 이미 또 빠르게 차익 매물도 동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선해양 관련해서 그룹 정상화 방안 나왔다고요? 네. 그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라 그럴까 7천억 원에 해당하는 출자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로 인해서 일단은 뭐 STS 조선을 해양을 중심으로 한 STS 그룹의 유동성 문제는 그 큰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유동성 그 정책 지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오늘부로 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소액주 주제에 대한 그 감자 비율이 3대 1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지만은 현재 그 대주주와 관련된 그러한 그 감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주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STS 조선을 비롯해서 STS 그룹 관계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감자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국면에서 뭐 새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태여 뭐 투기적으로 STS 그룹 관련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 펀드멘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률을 낮춰가지고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조선 3사 쪽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오늘 특징주를 마무리 짓고요. 코스피는 하락 전환한 채로 있고 코스닥도 아직 540 바로 근처에서 조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어제 수급 특징주를 보면서 두 분 전문가 모셨으니까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전일 수급 특징주 준비해봤는데요. 전일 외국인들이 역시 또 마지막에 매수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 어쨌든 순매수해준 걸로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 많은 매수 금액이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만 삼성 SDI였고요. 그 다음에 OCI였고요. 좀 새롭죠? 어제 전반적으로 좀 거래를 쉬었던 그런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코덱스 200, NHN, 현대차 보이고 있고 다시금 매도 1위 종목에 외국인 쪽에 정리를 해보니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네요. 그리고 OCI는 샀지만 또 하나케미칼은 약간 정리했습니다. 강원랜드도 어제 추가 하락하면서 반등을 실패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역시 좀 힘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 매매 상위주 한번 보실까요? 자, 기관의 매매 상위주 먼저 오른편에 매수한 종목 보시겠는데요. 사흘째 팔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를 매수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케미칼, 외국인들은 OCI를 샀지만 기관은 또 이 종목을 집어들었고요. 오늘 역시 면세점 성장 기대감에 또 오르는 호텔신라도 어제 기관이 5번째로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이 양매도가 걸렸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의 경우 뭐 다소 혼조한 그런 상황인데 역시 IT 섹터에서 삼성 SDI를 매수를 했죠. 삼성전자, LG전자는 매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도 아무래도 산업 정책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CI를 최근 들어서 한 1개월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기관들의 경우는 삼성 SDI를 약 한 1개월 전서부터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쪽의 그 매수 특징을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IT 쪽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케미칼, 대우조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대부분 그 업황 바닥에서 탈피하면서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이 현재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관들의 경우에는 뭐 2,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그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급락이 나타났던 종목, 업황 개선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3분기까지 계속해서 뭐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죠.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2개월 전에 미리 기관들 쪽에서 선침해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업황 바닥 쪽에서 기관 매수자가 적어도 한 20일 이상 지속되는 종목군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예. 자, 아까 뭐 앞서서 이제 61선 대응이라는 팁도 잠깐 주셨었는데, 그럼 종합적인 이명식 전문가님의 조언은 어떤 걸까요? 네, 그 최근에 그 IT 자동차가 좀 주춤거리고 있죠. 예. 역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환율이 현재 뭐 1,116원 환율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틈새 시장 속에서 시장이 안정되는 속에서 중소형주 특히 뭐 산업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러나 현재 이러한 현상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산업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일시적으로 그 모멘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다수인데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경쟁력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 못하신 분들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승부력이 조정된 이후 다시 한번 접근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전일 다시 한번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던 날입니다. 외국인이 한 200억대 정도 하루 만에 사줬었죠. 역시 가장 많이 산 종목 오늘까지 추가 상승시키고 있는 셀트리온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인터파크가 어제 급등했었는데 네, 외국인 매수가 두 번째로 많이 잡힌 모습입니다. 그 밖에 CJ 오쇼핑 그리고 파라다이스 하루 만에 반등 줬었죠. 게임비를 샀었습니다. 아까 이드코 대표님도 게임도 잘 보자라고 했었는데 어제 21선 좀 강하게 뚫어내는 양봉이 나왔고요. 하지만 어제 LED주들이 많이 좀 오를 때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루멘스 등 LED 쪽은 살짝 차익 실현한 것도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매매 상위주 전일 코스닥에 관련해 5위까지 매수 매도 정리해 보니까요. 어제 오른편 먼저 보시면 바이오 쪽을 좀 많이 샀네요. 기관도 역시 메디톡스,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노무바이오까지 매수한 그런 모습이고요. LED를 또 기관은 쓸어 담았습니다. 매도한 쪽 많이 또 수익을 아마 봤었을 겁니다. 성광밴드부터 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도 나온 것 같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외국인들 뭐 셀트리온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7월 초에 매수가 들어온 거 부분들은 공매도한 부분을 청산한 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는 부분들. 네. 대신 지금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신규 매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어저께 강세에 올랐던 부분들 결국엔 실적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루멘스 같은 경우도 그런 일종이고요. 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실적 관련해서 그 종자 산업에 대해서는 뭐 성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농우바이오 쪽에 관심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혹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약간의 종목의 모양의 차이는 있다는 부분들 외국인들은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아직 고점 돌파를 못하고 고점에 대해 기대감이 있는 목표 직전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급과 같이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기대주,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말할 수 있겠거든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물론 대부분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주 실적 관련된 종목들 보시고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도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후반에 종목을 잘 편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코스닥 쪽에 조금 유망한 어떤 종목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망한 종목군들은 이제 오락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행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부품주들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영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닥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김현근 멘토와 정지훈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현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재 플러스권의 수익률이 세 종목, 마이너스권이 세 종목입니다. ICD가 1%, 흐름 좋은 쪽은 서울반도체입니다. 7%의 수익률 내고 계시고요. 이어서 밀리는 쪽은 KG 이니시스가 마이너스 6%, 화신이 마이너스 1%, 이어서 SK 역시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현재 잉크탱크가 비중 40%, 수익률은 4% 정도 내고 계시고요. 이어서 솔리디가 5%, 밀리는 쪽은 아이테스트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정재훈 멘토만이 관심주 내놨는데요. 바로 대원제약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1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인데요. 자회사의 성장세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원제약의 매수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대원제약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현재 보합권이네요. 11,850원에 거래 중인데요. 이어서 정재훈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서 좀 약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의외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굳이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도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해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조금 좀 낮게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굳이 이제 그 매수가를 좀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가 540포인트대까지 근접을 해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게 되면 오늘 저녁에 있을 버냉키 부분들 때문에 아마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보니까 11,500원권역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좀 매수하는 전략 유지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원제약 저희가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멘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딱 1860입니다.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지수대 다시금 왔고요.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주한 날입니다. 어닝 쇼크 맞았던 삼성 엔지니어링 발로 인해서 건설주의 흐름이 오늘 좋지 않고요. 2차 전지 테마도 오늘 같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곱이 넘겨줬기 때문에 공이 버냉키 의장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면은 대단한 질문 공세에 시달리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아마도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번 7월 FMC가 30일하고 31일 날 돼 있는데요. 이때는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 브리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원 하원에서의 증언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FMC 그 회의 의사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FMC가 있는 이달에는 아무 언급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이 기억상 실증이 없다 그러면은 뭐 며칠 전에 한 거를 반복할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마도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데 고용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되면서 1.8로 올라왔어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마 고용 얘기를 아마 상당히 좀 많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가게 되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양적 완화 축소가 되더라도 시장에는 충격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 사이에 자금이 많이 빠져가는 상태고요. 또 시장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나 증언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이죠. CNBC에서 중국의 성장률, 이번에 2분기에 예상치에 부합한 7.5% 성장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실제는 3에서 4%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그 고든창이라는 그 몰락하는 중국에 대해서 책을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전력 통계라든가 제조업 조사라든가 무역 통계, 물가지 수등 항목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발표가 약간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의 투자 수출주도 경제 모델은 이제 종말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 촉진을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리커창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그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그러니까 7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약 한 6명 정도가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약간 그 경제 성장률을 작년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말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7%는 깨졌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처럼 폐쇄적인 국가에서 그 금융위기라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 뉴스가 나올 정도라면 그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됐을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발표된 7.5%는 거의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아마도 지금은 7%가 깨졌지만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해도 아마 7%는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어쨌거나 지금 공식적으로 수치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냉정히 5분기 연속 7%대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죠.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WTI 기준 유가가 한 106불까지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중국 경제가 실제 경착륙을 한다면은 국제 유가는 7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네요. 그 바클레이즈가 한 얘기인데요. 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률이 3%까지 떨어지면 3년 동안 일시적 경착륙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유가 수요는 사실 중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휘발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유가를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70불까지 본다는 거 조금 너무 의외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금 가격은 지금 헤지 펀드들도 많이 지금 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금 가격은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슈퍼 사이클 상으로 봐도 지금 금은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원자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70달러까지 간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하게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펀드로는 돈이 지금 한 26거래일 연속, 27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데도 투신권은 사주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은 벌써 버닝키 발언 직후부터 팔아서 오늘까지 계속 매도인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장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도 오늘 또 말썽이네요. 두 가지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선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흔들어서 이것이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내년도까지 21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지 아마 이것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시장의 어떤 매수 주체자로서 투신권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1900 중반까지는 올리고 2000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한 6개월을 진행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1860대라 그러면 투신권으로서는 정말 매수 후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그 상황을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수급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조만간 그 어떤 투신이나 연기금이 시장의 방어세로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아침에 상승해서 또 밀렸죠.
그 정강후약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막판에 계속 사서 4일 연속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의 그 일자별 수량으로 보면은 7월 11일 날을 580만 주 정도로 샀고요. 7월 10일에 230만 주 샀고 7월 15일 날 230만 주, 또 7월 어저께 16일에 120만 주 샀어요. 그럼 4일 동안 산 것만 해도 200만 주를 샀다란 얘기인데, 이 얘기는 대형주를 버리고 중대형주 쪽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봤을 때 아마도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을 넣어서 저가의 물량을 받아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은 금액 대비로 물량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화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기로에 접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투신권도 언젠가 이제 여러 가지 타이밍들이 맞으면 다시 한번 강하게 사주는 주체로 부상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버냉키 발언 나올 텐데 내일 또 그 얘기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사님과 얘기 나누는 동안에 코스피는 말 그대로 전강 후약으로 밀리면서 1850선대로 다시 주저앉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